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마키아벨리 프로그램이 상당히 우리 시청자들 사이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시죠? 아니 논란이 된다. 어떤 점일까요? 이 프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네. 프로를 봐야지만이 네, 좀 지식인인 것처럼 이렇게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 좋은 이런 이야기가 프로네요.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프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 프로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인 한국의 지식인이신 겁니다.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뭐 기분이 나쁘시진 않죠? 이런 얘기 듣고 제가 원래 칭찬에 약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더 오버해서 글로벌 지식인으로 한번 가보려고 좋습니다.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겁나네. 오늘은 이 10월 30일 날 있는 네.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 아,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이제 또 갑작스럽게 한국에도 중요한 정치 이슈가 생겨서 네. 그 얘기도 이제 잠깐 해보고 네. 맛배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거든요. 네,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정진석 비대위는 이제 어떤 그 정당성, 합법성을 네네. 법원에 의해서 이제 확인을 받은 셈이니까 상당히 동력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의원님은 사실 어떻게 예측하셨어요? 기각될 거라고 보셨어요? 아니죠. 똑같은 재판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저 인용 쪽을 조금 무게를 뒀죠. 그렇죠. 네네. 제가 하는 예측은 맨날 틀려요. 저도 뭐 틀렸습니다. 예, 저번에는 기각될 거라고 봤는데 인용되고. 저도 그랬어요. 이번에는 인용될 거라고 봤는데 기각되고. 그것도 같은 재판부가. 같은 분이. 예, 같은 분이. 그랬는데 일단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다가 한 가지 더으로 추가된 건 뭐냐면은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당내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 자격 정지 1년을 또 때려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번에 6개월하고 합치면 1년 6개월이에요. 이건 뭐 중형입니다, 사실. 중형이죠. 네. 예. 뭐 다음 이렇게 총선에 해가지고 출마하지 말란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의 기각에다가 윤리위까지. 네네. 이걸 그냥 한 번에 다 이어붙여가지고. 네네. 아이고야, 보니까 좀 사람 하나만 뭐 골로 보내는데 일도 아니더라고.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 음. 우리 의원님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십니까? 아니 뭐 어쩔 수가 없죠. 저는 살다가 남들이 저를 걱정하면 네. 나 괜찮아. 아직까지는 버틸만해. 이렇게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는데 남들 보고 나 비상사태야. 나 곧 죽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도 그래요. 저 나라 이상해. 그럼 우리나라 괜찮다. 네네. 이러는데 요즘 정당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데 지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해가지고 기어이 법원에 관철을 시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비상사태 맞다. 그래서 비대위 인정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멀쩡한 집권 여당이 비상사태라는 걸 인정받았으니 그러면 뭐요? 이거는 집권 여당이 거의 어떤 그 아노미 상태, 네네. 일종의 어떤 공황 상태 이걸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위해 전 당이 투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당 정치가 이쯤 되면은 거의 뭐 망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망한 거죠.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도 더 웃기잖아요. 더 웃기고 그거를 비상사태로 맞아. 너 지금 산소호흡기 꽂고 이제 회복실로 가야 돼. 이러니까 만세를 불러 또.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어떤 그 맥락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논리적 상황이죠. 비논리적 상황의 음. 본질은 어떤 리더십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이제 더 큰 리더십, 보이지 않는 손을 보호하고 네네. 그걸 하기 위해 자기가 비정상이 돼야 되는. 네네. 이런 면에서 어떤 그 권력의 시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저 정당의 슬픈 자화상을 보면서 네네. 이게 과연 한국 정치의 풍경이라면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는 망했다. 이런 어떤 느낌 이걸 지우고 싶지만은 떠나질 않네요. 보이지 않는 손은 체리 따봉을 누르신 손입니다. 그분 한 번 보호하려고. 그렇죠. 그분 한 번 보호하려고 이렇게 됐다. 그분 한 분의 청력을 저희가 보호하려고 전 국민이 또 듣기 평가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슬픈 일이고 이렇게 돼서 정당 정치에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말해 국민의힘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당의 문제가 지금 대두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저 최고위원 있는데 보기 싫은 당대표 있으면 4명만 사퇴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모든 어떤 그 당의 리더십이 문제가 되면 전당대회를 열어서 합법적으로 그 당의 총기를 모아서 그렇죠. 이렇게 리더십도 대의적인 교체해 절차를 나가고, 걸쳐서 만들어야 이러는데 되죠. 그게 아니래. 그냥 어느 나라서 나 최고위원 안 해요. 이렇게 한 서너 명만 입을 맞춰 놓으면은 완전히 저 갈아엎을 수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당 정치에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는데 그람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군주는 정당이다. 네, 네, 네. 이제 군주의 자리는 현대 사회에선 정당이 차지한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군주는 굉장히 그 저기 어떤 그 민주적이어야 되고 정통성이 중요한 이런 정당이 현대의 지배자가 됐다고 그랬는데 한국의 정당 정치에는 이런 어떤 급변 사태가 그것도 아주 그 자해적인 경로를 밟아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다시 군주제가 차라리 난 거 아니냐. 현대의 군주가 이렇게 그 병들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건 민주주의의 위험 신호라고도 볼 수 있는 엄중한 사태입니다. 현대의 군주는 병들어가고 과거의 군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네. 참 대통령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민주당 같은 야당에서 네. 이 정당 정치를 화두로 좀 꺼내실 필요가 있어요. 정치개혁 이슈를 저는 꺼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당의 존재와 그 네, 역할 이런 것들의 가치가 지금 민주주의의 초석이 돼야 되는데 네, 네. 정당의 가치가 자꾸 폄하되고 무너져 가면은 사실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한국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의 기초 위에서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정당 정치라는 게 왜곡돼 가지고 이건 정당이 아니라 파당, 네. 일종의 어떤 사당, 네, 네. 어떤 실세들의 정당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정당의 그 공적 성격으로부터 일탈된다는 뜻이고 네, 네, 네. 이게 민주주의의 적신호라는 것이죠. 네,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준석 판결은 매우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한국 민주주의는 건강하신가? 네.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사실 이제 브라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비슷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질도 이제 한국처럼 정당 정치가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네. 뭐 좋게 말하면 걸출한 지도자, 네. 나쁘게 말하면은 좀 독선적 리더십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함으로써 흔히 하는 말로 탄핵도 일어나고 다시 극우 세력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국가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 버렸어요. 네. 과거에 2000년대 초반 2010년대까지 브라질의 경제력이라든가 국력이 세계 8대 강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쭉 밀려나 있습니다. 예. 13등, 14등까지 가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이 극우 정치인의 등장과 그리고 이 진보 정치인의 몰락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단순한 브라질의 문제라면 우리가 방송하지도 않았을 그렇죠. 겁니다. 네, 네. 이게 전 세계의 시선이 브라질로 향하고 있다. 네네. 지금 뭐 들으시는 분들이 브라질 맨날 그랬던 거 아니야? 뭐 그 나라 개판하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2000년대 있어요. 초반부터 해서 한 10몇 년 동안 굉장히 좋았습니다. 브라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이 브라질 대선이 그 아마존의 열대우림에 네. 앞으로 황폐화를 가늠하는 야, 이건 전 지구적인 문제네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어. 현 대통령 보우소나루 예, 예. 대통령은 그냥 열대우림을 싹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 살해도 많이 했고 네네. 그런데 룰라는 그 열대우림 그 파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켰던 네네네. 2002년에 대통령이 되고 예, 예, 이래가지고 네. 정반대. 그런데 최근에 아마존의 강가의 그 열대우림이 이제는 탄소 저감이 아니라 메탄 내지는 어떤 탄소 배출 지역으로 돌변했습니다. 이게 이야. 전 세계에 위기를 주고 약 37,000건의 산불이 1년에 엄청나네요. 일어났던 가뭄과 산불과 예. 이렇게 하고 그 축산 이 목축업으로 인한 어떤 메탄가스 배출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이제 티핑 포인트 거의 도달했는데 그게 열대우림 문제인데 이 부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달라진다. 야, 전 지구적인 문제네요. 브라질 전지적인 대선이. 문제고. 우리가 이제 보통 아마존을 이제 지구의 허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허파가 아니라 지금은 뭐 아주
뭐 아주 그 저 탄소 제조 공장이 되게 생겼어요. 야, 잘못하면은 저기 어. 이 폐병의 원인이 되겠네요. 예, 예. 야, 그러니까 건강한 산소를 배출하던 지구의 허파가 폐암이 걸려서 네네. 이제부터는 거기가 오히려 죽음의 원인, 재앙의 원인. 산불 이 문제가 아주 극렬하게 그 산불이 인위적인 산불도 상당히 많죠, 그게. 일단은 태워서 개간을 하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러고 자연 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는 건 이건 기후적 요인이라고 네네네.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향유입니다. 민주주의 위기. 예, 네. 그런데 보우소나로 대통령이 아주 극우 중에 아주 뭐 트럼프가 오히려 정상 같아 보여. 아, 네. 아우 여기는 뭐 저기 트럼프 정도면은 양반이요. 두테르테, 막말은 입에 달고 살고. 두테르테 정도 됩니다. 두테르테 정도. 아. 아예 입에 달고 살고 흑인, 여성, 성소수자 모조리 다 적으로 돌려버리니까 하하. 모조리. 그다음에 뭐 그 우파의 어떤 백색 테러. 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폭력, 음. 테러 이런 것들이 아주 판치고 과거의 군부 독재를 찬양을 해버리니까 네네. 이런데 어떤 가장 위험한 어떤 그 성정을 가진 이런 대통령이었다는 데서 거기에다가 지금 룰라가 여론조사에 앞서고 있으니까 그 전자투표 의혹을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어요. 여당이요. 예. 여당과 집행부가. 지가 만든 예, 예. 전자투표를 네네. 그 트럼프가 우편 투표에 네네네. 문제 있다고 공격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러면 대선이 끝나도 네. 그 미국 의회 작년 1월 6일 날 난입 사건. 난입 사건, 네. 의사당 난입 사건이 이런 폭력으로 또 발전하는 네. 거 아니냐. 이게 브라질 민주주의가 복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저게 흔히 하는 일반 시민들의 의사당 진입이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국가의 공적 조직에 의해서 뭐 쿠데타 성향이 비슷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다행히 군부 쪽에서 쿠데타조즘은 보이지 않는다. 네. 예, 이런 보도가 오히려 많은 걸 봤을 때는 군부가 그 다시 전면에 나선다기보다는 역시 트럼프 지지자처럼 어떤 그 부족화된 집단, 네네네. 예,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사회 폭력인데요. 네. 세계 최악의 치안입니다. 브라질은 원래 또 치안이 안 좋기도 하죠. 치안이 여기서 뭐 이제 중산층은 이미 자경단을 구성하고 사설 경비원을 고용해야만 되는 애고 극빈층은 그마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룰라를 지지하지만 당장의 내 안전을 위해서는 네네. 일단은 강한 카리스마와 이 저기 그 폭력과 과감하게 전쟁할 수 있는 보호선언화가 실치만 찍는다는 심지어 여기까지도 상당 유권자들이 동원이 되는 것이죠. 대단한 상황이네요. 예, 그렇게 보면은 이겁니다. 그 저기 기후 위기, 민주주의, 사회적 폭력. 사회적 폭력.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그 대두된 이번 대선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분석을 해보죠. 네. 우리가 심정적으로 의원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호의감을 가지고 있는 네.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또 시청자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분의 뭐 생애라든가 과거 대통령 시절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룰라 하면은 뭐 가수 저 아이돌 예. 룰라 얘기인가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천사를 찾아 사바 이게 유행했으면 됐네. 예, 그런데 그거 뭐 착각하셔도 그거 무식하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그건 없어요. 맞습니다. 예, 둘 다 훌륭하니까. 네. 그런데 이 룰라는 저기 40년대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70대 후반. 46년생 정도 되는 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던 2002년에 아. 대통령 당선됐어요. 이야. 그래서 아주 스토리가 역정이 비슷해서 네. 그 당시만 해도 남미의 노무현이다라는 소리도 들었고 이분은 학력이 저기 초등학교 4학년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그것도 늦게 10살이 돼서야 초등학교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4학년까지 배우고 끊겼다는 거는 무학이라고 보는 게 차라리 거의, 배워본 적이 없다. 이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무학의 어떤 그 금속 노동자로 금속 노동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왼쪽 새끼 손가락이 잘렸고 그 저기
뭐 프레스나 이런 거에서 잘렸을 그렇죠. 수 있겠네요. 기계 다친 것이죠. 그 부분은 또 이재명 후보하고 또 비슷하네요. 대표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금속노조 위원장. 예, 네. 그 한 번은 부인이 이제 그 폐렴인가 뭐 이렇게 질병에 걸렸는데 뱃속의 아이하고 같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네.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노력만 하면. 근데 부인과 뱃속의 아이가 같이 사망한 걸 보고서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그때 자각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노동자의 어떤 생명 가치와 네네. 이 존엄의 문제, 이걸 내가 직접 부인과 자식을 잃고 나서 깨달은 거죠. 네네. 그래서 노동운동에 투신을 해가지고 네네. 금속노조 위원장까지 된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연방 의원으로도 당선이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대선을 도전해서 한 번은 실패하고 네네. 이제 두 번째 도전을 해가지고 2002년에 당선이 된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선될 때만 해도 브라질 상황이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예, 뭐 그런데 공약이 뭐냐 하면은 네. 외채 채무 불이행. 예, 그 모라토리움이네. 예, 그다음에 아이고, 이재명 시장 시절하고 비슷한데요. 예, 기업 국유화. 기업 국유화. 예, 그다음에 토지 재분배. 토지 재분배. 예, 이런 어떤 그 좌파 급진주의 성향의 네네. 공약을 내거는 노동자당의 네네. 후보였는데 이 급진성을 갖고 당선이 되니까 처음에 미국부터 전 세계가 긴장을 했죠. 이거 사회주의 혁명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해봤던 건데 그런데 이분이 실용 노선을 걷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미국하고 맞서고 이러는 것보다는 언젠가 이 공약은 꿈이지만 단계적 개혁을 하자. 점진적으로. 네, 점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중도파를 끌어들여 가지고 네네. 이때부터 본격적인 그 사회 개혁을 했는데 크게 보면은 그 기아로부터의 해방. 예, 이제 그래서 브라질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특히 이 종족 간의 갈등이라든가 지역 갈등 이런 것도 심하니까. 엄청나죠. 네. 그런데 끼니를 못 잇는 브라질 국민만 3천만 명이 넘었어요. 아이고 엄청나네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5세 이하한테는 그 얼마씩 또 10세 네. 이하한테는 얼마씩 해가지고 일단은 애들부터 먹이고 좀 보자. 네. 그다음에 학교 좀 보내자. 네. 네. 그래서 읽고 쓰게 좀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대담한 그 복지 사회복지 정책을 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을 사실은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일부 했어요. 일부 수용을 해서 이 그렇죠. 경제 발전의 예. 동력으로 삼은 측면도 있죠. 이제 그렇습니다. 글로벌 시장 체계에 이제 제대로 편입된 거죠. 예. 놀랍게도 외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브라질의 기적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외채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시 세계 8대 경제 대국으로 G8. 브라질을 이렇게 그 올려 세우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는 룰라가 과연 노동자당의 대통령이냐 하는 부분보다도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네네. 철저하게 실용. 네네. 그러면서 그 존중의 네네. 어떤 그 정책으로 가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하더라. 자기 아집이나 이런 걸 바르지 않고 정파가 다른 정당에도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그러면서 항상 소통하고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온건한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를 결집시키고 이래서 퇴임 때 지지율이 83%예요. 이야, 저도 사실 그 어디 가면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제 막스 베버 이야기하면서 네. 신점윤리보다는 책임윤리가 강해야 된다 정치는. 예. 결국은 남의 이야기도 잘 소통하고 들으면서 현실을 책임지는 그런 그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 책임은 결과에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네네네. 신념은 정치적 시작에 책임지는 거지만 그렇죠. 네. 그러나 그 신념이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이 룰라라는 어떤 입지전적 인물의 어떤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것은 순수하고 또 책임지고 소통하면서 그래서 결과로서 입증했다는 이런 면에서 하나의 어떤 정치 지도자의 좋은 본보기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제 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비판점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물론. 제가 비판한다는 게 아니고 주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첫 번째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두 번째는 결국 법원에 의해 가지고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아니 네.
그래가지고 저기 뇌물 혐의로 네. 그러니까 일단 실형까지 선고받았어요. 네, 감옥에 이제 가게 되죠. 예, 네. 그 9년형이에요. 아, 근데 대법원에서 그건 무효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뭐냐면은 룰라가 상고할 수 있는 재판이어야 되는데 상고할 수 없는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거는 무효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려운 법논리예요. 네. 그러면서 이 판결을 무효화시키고 복권시켜 버려요 대법원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무죄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 판결이에요.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대법원이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룰라의 후계자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부패 혐의로 보우산으로 대통령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는데 나중에 증거 불충분으로 네. 사실 그것도 보면은 유죄라고 보기 근데 어려워요. 그 대통령은 탄핵되잖아요. 탄핵됐죠.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패에 연루된 증거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결국은 이제 면에서, 이게 흔히 하는 이 브라질 내의 음, 이 사법기관들, 음, 수사기관들에 의해서 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인 거죠. 네, 네. 두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고 한 사람은 또 구속되는 네.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군사 정권, 독재 정권 시절에는 이제 총과 칼에 총칼로서, 의한 예. 물리력에 물리력에 의한 어떤 그 대치였다면 우리나라처럼 브라질도 사법전선입니다. 네. 지금 우리 여야가 이재명 전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검경 수사만 10건입니다, 지금. 네. 아마 5년 내내 털을 거예요. 5년 내내 안 끝나요, 안 끝나. 네. 죽일 때까지 쳐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그런 상황이 실제 벌어졌고 정치의 사법화가 그렇죠.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법이 네. 정치를 지배한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전선이다. 이게 네, 현대 파시즘이에요. 음. 과거는 총과 칼 힘으로 하지 뭘 귀찮게 법원까지 가고 뭐 그렇죠. 재판 가고 아이고 그거 다 번거로웠던 시절인데 그때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시절이고 지금은 그래도 법이 말하는 시대니까 이 법치가 과거의 군사정권의 그 통치수를 계승하는 네. 현실적 도구가 되는 것이고 음. 그래서 모든 갈등은 사법의 전선에서 벌어지는데 그때 사법권 예컨대 수사권과 기소권과 이런 걸 누가 갖고 있느냐가 그렇죠. 절대 강자가 그렇죠. 되는 그렇죠. 네. 그게 온 나라의 모든 의제를 집어삼키는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룰라 대통령이 가지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유사성, 이재명 대표와의 비슷함 이런 것을 넘어서 오늘 이 브라질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이유가 사법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것들이 한국의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남미가 주로 군 출신이 정치를 많이 했는데 네. 한때는 또 법조인 출신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고 뭐 한국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는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법조인들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법조 관련자가 제가 알기로 30-40명이 됩니다. 우와. 최대치, 역대 최대치입니다. 엄청나네. 이건 네.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 교사 출신 한 명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없어요. 어. 역대 국회 여야를 통틀어서 이 19대 국회에서 정진우 의원 한 사람 이후로 끝입니다. 야, 독일은 국회의원 중에 제일 많은 출신이 교사예요. 이게 원래 진보 정당이 뭐 중도 진보든 간에 제일 많은 게 교사, 노동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 네. 이런 직업군들이 제일 많은데 그러고 보니까 없네요. 우리는 교사 없고 네. 사회복지사도 없어요. 없고, 네. 그런 거 없고 그 법조 이런 비정상 법조와 관료 네. 최대치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여야 뭐 여야가 없어요. 여야가 없고 없어요. 저기 똑같아요. 민주당을 진보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네. 상대적인 진보 정당이라고 봤을 때도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야, 심하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브라질 대선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자화상을 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극우의 약진과 민주주의 파괴, 어떤 사회적 갈등과 폭력의 증가라는 것이 어찌 브라질의 문제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참 이 룰라라는 대통령이 어떤 한편으로는 또 성공한 대통령이지만 그 성공이 바로 공격을 받는 어떤 그 표적으로 전락해서 결국은 이제 어떤 고난의 시기를 거뒀고 대법원에 의해서 복권이 되면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까지 이 한편의 대서사 하나의 어떤 그 정치적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인생 스토리 자체가
전례 없는 스펙타클이다. 이 무한히 많은 스토리와 네, 네. 서사로 채워진 하나의 장대한, 그리고 지금 저 브라질 유권자가 세계 최대예요. 2억 3천만 명의 민주주의 국가예요. 아, 그렇죠. 뭐 중국은 선거를 제대로 안 하니까. 네. 그리고 인도는 대통령제가 아니니까. 아, 그렇네요. 네. 단일 선거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야, 이분입니다, 이분. 예, 여기 이재명 대표 위에 계시는 분, 저분입니다. 예. 눈빛도 참 선하게 보이네. 예. 네, 그렇네요. 근데 그 옆에 조금 표독스럽게 생긴 분이 이제 보우소나루, 예, 지금 현 대통령. 근데 그 보우소나루 대통령도 이분도 또 이제 한 칼이 있는 분이죠. 아, 한 칼 있습니까? 네. 그 육군 대위 출신이에요. 근데 86년도에 그 육군에서 양심 선언을 했어요. 아, 그 당시 이제 군사 정권 시절 군사 정권 시절에 예. 그 군인들 처우가 형편없었다. 네. 그런데 그 이유는 군수 내부의 부패 때문이다. 네. 이래가지고 언론에 그 부패 자료를 다 넘기고 양심 선언해 버려요. 아,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됐군요. 스타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당장 핍박을 당했겠지. 네, 뭐 네. 위에 장군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거? 그냥 네. 당장 죽여버리지 그냥. 그런데 pit박을 받으니까 그 저기 재판에도 회부가 됐는데 네. 무죄로 풀려 나와가지고 대위로 전역해요. 그래서 정치인의 길을 걷기 네, 시작한 네. 것이죠. 그러면 이분은 부패, 뭐 부정비리 이런 거에 대한 척결 이런 것들을 아주 내세웠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룰라 대통령을 이제 감옥에 보내는데 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고 그렇게 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보우소나로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도 그 나름대로 대선에 이제 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약을 보면은 범죄와의 전쟁이에요.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공정과 사회 질서. 네. 이렇게 하니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환호를 받게 되는 게 주로 우리가 최근에 그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게 사회 질서, 네. 가부장의 질서, 이다음에 소수에 대한 존중보다는 사회의 어떤 전통적 가치와 권위적 공동체주의. 예, 맞습니다. 네, 권위적 공동체주의 그렇게 정리하죠. 네. 이런 어떤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원래 카톨릭의 나라 브라질이 네. 사회가 거의 피폐화되고 농촌이 몰락하면서 도시로 이주한 대규모의 그 도시의 빈민들이 네네. 도시 빈민들이 네. 개신교를 주로 그 저기 교회에 많이 모여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그 보우산으로 가고 또 축구 선수 그 스타 후나우딩요 호나우딩요. 이런 어떤 그 스타들이 지지를 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뭐 호나우딩요도 되게 비판을 많이 받고 여자친구가 그거 보고 꼴 보기 싫어서 헤어졌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호나우딩요도 이제 극빈층 출신의 축구 스타인데 네. 오히려 이런 분을 지지했다 이러면은 자기의 이제 출신 계급과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저기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 하층민들과 범죄라든가 네. 뭐 강간, 마약, 폭력, 살인 하도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 심리하고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센 검찰총장 출신 하나가 와가지고 사회 싹 일망타진해서 네. 전부 사회 질서 세우고 마치 50대 전두환이 왜 사회정화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냥 동네마다 사람들 잡아가 삼천교육대 입소시키고 툭하면 잡아가다가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뭐 이러는 거를 또 지지한 국민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 그것 때문에 깡패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심리가 보우소나로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죠. 그게 이 학술적으로 보면 이게 우파 포퓰리즘이에요. 이것도 포퓰리즘입니다, 사실은. 예, 포퓰리즘이죠. 예, 복지 정책이 포퓰리즘이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층의 민중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정치적이고 민주적으로 조직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거를 선동 정치로 활용하는 네. 흔히 하는 제왕적 리더십. 네. 이게 이제 포퓰리즘이에요. 그렇습니다. 강압 정치, 네, 강압 정치. 이런 거고 군부 독재를 찬양하고 여성에 대한 막말은 네. 이 자리에서 제가 차마 옮길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브라질에도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 근데
제가 차마 여기서 하도 성폭력적 표현으로 아예 여성을 공격하니까 여기서 옮길 수가 없네 내가. 뭐 이 땡땡 새끼 뭐 쪽팔린다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는 모양이군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트럼프도 거기에다 대면은 상대가 안 돼요. 아 트럼프도 양반이구나. 예. 뭐 그러지 성소수자 뭐 또 흑인들의 아프리카계 브라질 국민들 이걸 뭘 어떤 죽음을 암시하는 단어로 공격해 버리니까 이걸 아마도 전 세계 지도자의 막말 다 합쳐도 이 사람 혼자 한 거. 네,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막말도 있고 저런 막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개를 소개할 수도 소개해드릴 없는 수가 있는데 인터넷에 본 걸 내가 말을 하질 못하겠네. 말을. 그런데 저는 지지를 받을까요, 진짜에게? 그 트럼프 같은 현상이죠. 이게 전 세계 뭐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트럼프 현상, 현상이죠. 윤석열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 윤석열 현상도 네. 그 대선 막판에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라든가 그렇죠, 저기 중국에 대한 막말이 네, 네. 결국은 지금은 등을 돌렸지만은 상당한 2030 그 유권자들한테 일단 어필이 된 건 사실이고 네, 네. 또 이렇게 어떤 갈라치면서 그것이 어떤 그 저기 대선 기간부터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막말들이라든가 네, 이런 네, 게 네. 묘하게도 이거 정말 불편한 얘기지만 득표 네, 네. 요인이 됩니다. 감점 요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여러 어떤 그 진보주의, 자유주의 정치인들에게 맞서는데 네. 어떤 막말이라든가 어떤 확실하게 어떤 그 저기 극단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듯한 단 한마디의 촐천살인이 정치를 네. 지배하고 있어요. 아, 그게 윤석열 현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정치인들이에요. 제가 그 지난 대선 때 영화계 분들하고 좀 많이 어울렸거든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공화당은 존 웨인, 민주당은 로버트 레드포드. 요즘 와서는 이제 뭐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미지 차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존 웨인이 서부 영화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강력한 이 빵 한 방이가 아닙니다. 네. 네, 그런 느낌이고 로버트 레드포드는 뭔가 좀 이 지식인 같은 그런 느낌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양당의 성향이 쫙 갈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존 웨인 좀 닮았나?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총기 보유 논쟁이 벌어진다면은 네, 네. 이 논쟁이 한국화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총기 사용 자유화를 주장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이재명 그 대표는 그걸 반대하는 성향을 네, 갖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걸 동양식으로 다시 풀어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은 법가고 법가, 한비자, 상항, 뭐. 한비자 같다 그러면 이거 굉장한 칭찬이거든요. 칭찬이고, 예. 그런데 한비자를 절반만 읽은 예. 그 한비자류의 예, 이사죠. 이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 이사. 예. 그다음에 저기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육아의 스타일을 육아의 풍문을 스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근데 그 일단은 칼을 휘두르면서 엄형주의를 주장한 게 한비자예요. 네, 네. 물론 거기엔 전제가 있어요. 법은 쉽고 민중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러면서 그 법은 민중의 것이다. 네, 이게 한비자 주장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틀어지는 거지만 네. 엄형주의라는 면에서 갖고 한비자가 주장한 법치, 술치, 세치. 네, 네. 법치는 법은 군주가 정하는 것이다. 네, 네. 세치, 군주는 신하를 압도해야 된다. 네, 네. 분위기로 압도해야 된다. 권위적으로. 그래서 60분 얘기하면 59분을 지가 떠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치에 어울리고. 네, 네. 예, 그다음에 술치. 인용술. 이거는 뭐냐면은 저기 법술지사들을 등용해서 아. 법의 운용에 능수능란해라. 그러니까 이야. 검찰 특수부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원래 이 법치, 술치, 세치는 전제만 좋으면 매우 훌륭한 개념입니다. 네. 지금 중국 정부가 채택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거기서 얘기한 그 저기 법은 누구나 알기 쉬워야 되고 민중의 편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 대목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면 이 사상이 너무나 위험한 사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비자가 파시즘의 원조라는 또 비난을 받기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그 한비자의 사상을 받아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죠. 네. 진시황 때부터 동양식 전제군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초의 중앙정부를 구성한 진시황이 예, 예.
한비자 사상으로 천하를 통일한 겁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러나 30년을 못 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나라는 분열됩니다. 네네. 그렇듯이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유용한 수단이 법이었고 네네. 나의 힘이었는데 네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이게 도구로 변하는 거죠. 이게 법과의 양면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시험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자기도 변호사 출신이지만 하는 얘기 보면은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또 뭔가 공동체주의.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으면 이게 바로 육아의 그 사상이거든.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대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비하고 조조가 바둑을 din겨. 조조가 또 법과 사상의 화신이란 말이야. 네네. 그런데 유비는 육아에 가깝단 말이야. 네네. 그래가지고 조조와 유비가 앉아서 바둑을 뒀는데 네. 반집 승부로 조조가 이긴 게 지난 대선이라 이겁니다. 야, 우리 저기 김종대 의원님은 예. 진짜 친명이신 것 같은데요. 이재명 그렇습니까? 대표를 예. 육아 사상이라고 이렇게 평해준 분이 제가 보기에는 최초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니 예지신 이런 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느낌은. 근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약점도 있나요? 예.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은 어떤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잡으면서 통치를 해나가는 데는 육아의 덕목이 좀 나약하고 문약합니다. 네네. 그럴 땐 법가들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 마키아벨리가 사자형 정치인과 여우형 정치인을 말하면서 사자는 힘으로 카리스마로 압도하지만 꾀가 많고 조작을 잘하는 여우도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네네. 권력은 두 개의 구성 비율로 달라진다고 했던 게 마키아벨리가 한 얘기인데 네. 그런데 이제 법과 만능주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우형 정치인의 역할이 없어지고 그렇죠. 네. 사자들만 그냥 으르렁거리다가 이제 지 논리에 지가 이제 빠져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할 때는 그 법과의 사상 사이비 법과예요, 사실은. 그냥 법과도 아니에요. 사이비 법과가 됐는데 이게 집권을 할 때의 무기가 집권을 해서는 흉기로 변하고 네. 기어이 그 칼에 자기가 다친다는 겁니다. 그 법이라는 게 국민과 민중 대다수의 보편적 법이 아니고 칼자루를 쥔 자가 휘두를 수 있는 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서 제가 봐도 그런 게 뭐냐면은 이 육아법과 전쟁은 3,000년간 전쟁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면 사이가 좋은 적이 없어요. 육아법과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렇게 선명하게 색깔이 대비되는 네. 흔치 않은 선거입니다. 네. 그게 지금 브라질에서. 자, 그러면은 저희가 솔직히 이제 의원님이나 저나 약간 룰라에게 친화적인 감정이입을 한 상태에서 대선 판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원래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룰라가 보우소나루보다 48대 31로 압도적으로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1차 선거를 했습니다. 네. 1차 선거를 하니까 룰라가 48.4, 보우소나루가 43.3 이렇게 해서 과반을 못 넘겨서 10월 30일 날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문제는 뭐냐면은 보우소나루가 굉장히 지금 상승 곡선이 가파르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하는 측면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한국 대선에서 봤잖아요. 봤죠? 네. 그때 이재명 대표가 거의 추격을 했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4명의 후보가 단상에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3, 4위가 안철수, 심상정이거든요. 심상정. 네. 그러니까 이 사자 구도로 그냥 선거가 끝나냐, 네네. 아니면은 여기서 새로운 어떤 전략적 제휴와 연대가 일어나느냐, 단일화, 후보 단일화가 일어나느냐. 네. 이게 대선 막판의 마지막 변수였거든요. 그러면 이번 브라질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3위, 4위 후보가 있을 제가 거예요. 3위, 4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3위 후보는 시몬 테넨 4.2%를 득표했고요. 네. 중도 우파입니다. 예. 그리고 4위 후보는 시로 고메서 3% 했던 중도 좌파입니다. 그리고 다시 읽어드리면 룰라는 48.4, 보우소나루는 43.3. 그러면 2대2로 합치면은 다시 환산하면은 2대2로 이 흔히 하는 중도 좌파의 3%가 룰라한테 가면은 41.4%가 되고요. 중도 우파인 4.2%가 가면은 보우소나루는 47.5%가 됩니다.
그럼 이제 룰라가 이기죠. 네. 아니 룰라가 몇 프로라고요? 방금 48.4. 아 48.4. 네. 48.4 대 예. 보우사너러가 47점? 43.3. 44점. 요게 이제 엎어지는 거죠. 4%씩. 예. 한 4%씩.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재밌는 게 이 중도 좌파 후보의 표는 결집력이 있는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도 우파 후보의 표는 개인의 표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의 결집력이 약하다. 이런 또 평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요즘 세상 믿을 게 뭐 한다는 게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네. 아 저는 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여론과 관료 조직, 예.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분명히 미디어와 기관에 의한 선거 개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 막판에 어떻게 되느냐. 30일이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일단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선거의 공정성 문제인데 공정성 문제. 이번 선거에 국제 선거 감시단이 아마 기록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전 세계 시민단체들이 네. 지금 브라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선거구니까요. 들어갔어요. 네네네. 너무 관심이 많은 거야. 전 세계 녹색 운동, 뭐 환경, 인권 단체들 네. 다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야, 녹색 인권의 최대 격전지가 된 거네요. 최대 격전.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적 의제가 달리. 야. 이게 지금 환장한다니까 이게. 자, 저희가 여론조사 가지고 네. 결론 내리기 전에 역으로 돌아와서 네. 한국의 지난 대선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의원님 생각에는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가 윤석열 당선의 결정적 변수였다고 생각하세요? 결정적 변수였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눈 터지는 개가 빠두기예요. 반집 승부라고. 네네. 안철수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네. 저기 이제는 내리막길 걷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네. 이 정도에서는 충분한 캐스팅 보트는 돼요. 그걸 왜 무시하겠습니까? 그럼 또 더 이제 극단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박주성 등 옛날 오래된 이제 김한길 의원 등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구시대적인 인물이다. 이런 사람들인데 원래 이제 민주당 성향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네. 그 표도 하다 못해 뭐 500표, 1000표라도 있을까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있다. 아니 사실은 이게 참 묘합니다만은 전부 메이드인 민주당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민주당이 만들었고 네. 최재형 감사원장 민주당 민주당이 정권이 임명했고 만들었고. 그다음에 총장 둘이 또 국민의힘 입당했는데 육군 총장, 공군 총장이에요. 네. 하여간 총장자만 들어가면 민주당 사람들은 입당하면 다 국민의힘이고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저 하나가 예. 또 저기 저 박주선, 예. 김영환 네네. 다 민주당 민주당에서 사람들. 3선, 4선 했던 사람들이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그 이재명 후보의 인성론을 제일 많이 떠들고 다닌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후보를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들어가가지고 내가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왔겠냐. 네. 네. 이재명만은 안 된다. 이 사람들의 말투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간판으로 내세워가지고 네. 그 써먹을 용도가 생기는 거죠.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부 메이드인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 순수 국민의힘은 뭐 별로 상대방 돌은 최대한 많이 빼오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석도 되네요. 네, 그게 바둑의 원리입니다. 아, 바둑이 원리다. 네, 그런데 네. 이런 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정치권에 남을 잘 되게는 못해도 남을 망가뜨릴 능력 가진 정치인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가 요리는 못해도 고춧가루 뿌릴 줄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정치의 기득권에 연명이라도 해보겠다고 네. 기어 들어가는데 아주 환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고춧가루 뿌리는 거거든.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결국은 후보 연대를 못한 게 패인 중에 하나다. 근데 마지막 이재명 후보의 그 전략적인 실책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될 거다라는 전제 하에서 네. 전략을 짠 거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뼈아픈 실패입니다. 그리고 4차 TV 토론이 있던 날 이재명 후보는 거의 모든 시간을 안철수 후보한테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그때 아니 뭐 정치개혁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그럼 당론으로 만들어봐라 채택하면은 그날 밤에 바로 채택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아,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심야에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해버렸잖아요. 네. 이거는 안철수한테 이재명 후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는 안철수하고 후보 단일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차피 안철수는 윤석열하고 후보 단일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안철수 지지자들이 이재명도 봐줄게. 그쪽으로도 양쪽 대세론으로 예. 안철수 성향의 표들이 예. 안심하고 이쪽으로 와라. 예. 그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철수 전쟁이 돼 버렸어요 막판에. 네, 그렇죠. 그래서 5차 TV 토론 끝나는 날도 그날도 이재명 후보는 안 될 거라고 봤는데 TV 토론 딱 끝나고 바로 돼버렸죠. 안철수 윤석열이 만나가지고 네. 심야에 한 11시쯤에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근데 반전이 또 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한테는 왜 안 그랬을까요? 글쎄요. 어쩌면은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관심 바뀌었을 겁니다. 일단은 전략의 프라이어리티는 안철수기 때문에. 전략의 프라이어리티는 안철수인데 심상정 후보는 애초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까요 혹시? 근데 거기에는 막후 대화는 있었지만은 사실 그 정도는 후보 간에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심상정이 아니라 심상정의 득표율의 한 3배 정도 되는 안철수라는 전략 지점 여기에 모든 걸 올인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의당에 대한 어떤 전략은 우선순위가 높지도 않았고 물론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전략이라는 게 플랜 A도 있고 플랜 B도 있어야 되는데 플랜 A만 갖고 있다가 A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졌다 이렇게 뭐 해석이 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는 상상력입니다. 항상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를 자꾸 요즘 평론가들 언론에 나와서 떠들고 여론조사 업체 떠드는 거 보면 제가 한 가지 갖게 되는 의문은 이겁니다. 이분들은 정치를 사이언스로 이해하는 것 같다. 이제 그게 흔히 하는 행태주의 정치학이죠. 여론과 상황만 분석하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옛날에 논리실증주의라고 논리실증주의죠. 심리학에서도 왜 행동주의 심리학, 그다음에 정치학에서 행태주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계보인데, 근데 정치는 사이언스 요소도 있겠지만은 아트의 요소. 이거는 아트는 상상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컨대 니체가 얘기한 어떤 초월적 인간, 위버맨시라고 하죠. 그런 어떤 개념에 의하면은 주어져 있는 규범을 거부하고 내 판을 짜는 걸 초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판에가 내가 만든 기준으로 선악이나 아니면은 참과 거짓을 판명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니체는 이제 위버맨시라고 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권력의 의지 이런 것들을 형성해서 하나의 어떤 세상의 질서와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힘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치학에서도 지도자를 이데올로그라든가 또는 사상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사이언스로서의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항상 도구적인 면에서 제한을 하고 세상을 아트로 이해하자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는 일단 저는 니체가 가장 어떤 비주류 서양 비주류 철학의 대부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은 그러면 아티스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티스트 하면 예술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략이라는 게 아트고, 아트다. 그다음에 과학은 그것을 위해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이고 도구다. 그렇죠. 오히려 그런 면이 이제 과학 자체가 목적인가? 이런 면 의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알겠습니다. 상상이라는 건 무한한 건데 옛날에 불교 사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조 선사가 한 얘기인데 접으면 터럭 하나 설 자리가 없고 펼치면 온 삼라만상을 다 덮는 존재가 딱 하나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느냐고 제자들한테 물어요. 제자들은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저도 모르겠어요. 종이 같은데요. 접으면 못 트럭 하나 설 자리가 없고 트럭 하나 설 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온 세상을 다 덮는 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에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는데 마음이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심상정의 마음을 잡았어야 되네. 마음은 온 세상을 덮지 못할 대상은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상의 범위는 무제한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무한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어떤 그 세상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 열린 자세 네. 이걸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데 네, 네. 그거를 놔두고 아트로서의 어떤 이해가 있고 나서 보완을 과학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이게 네, 네. 이상적인 거냐 이거지. 그런데 요즘은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트는 없죠. 별로 없어요. 네. 그러나 옛날에 우리 상김 시절도 보고 뭐라 하면은 하나의 판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저기 담대한 어떤 그 네네. 기획과 네, 네. 그다음에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판을 만든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선승구전이라고 위대한 장수는 이겨놓고 이겨놓고 싸운다 싸운다. 그랬습니다. 네. 그게 상상력의 힘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네. 87년 유월항쟁을 만들고 87 체제를 만들었던 거고 네, 나쁘게 보면은 YS는 3당 합당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DJ는 또 DJP 연대를 했고 예. 지난 대선 아시죠? 이야기를 하다가 예. 지난 대선의 교훈을 역으로 우리가 브라질에 수출해서 네. 브라질은 결론이 어떻게 날까? 여기에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원님이 룰라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룰라가 연합에는 더 능할 거라고 봅니다. 연합에 능하다. 보우소나로는 네. 그런 어떤 그 통 큰 정치보다는 아무래도 자기 아집에 빠지기가 쉽다. 그런 면에서 한국 대선과는 반대의 결과.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크고 부디 이번에 네. 성공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기후 위기로부터 네. 지구를 구하셔라. 네, 네, 그리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셔라. 네. 사회 폭력을 막아라. 네. 이 소명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브라질뿐만 아니라 지구적 재앙이다. 이런 면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사회폭력 말씀하시니까 최근 윤석열 정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MBC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이거 제가 보기엔 사회폭력인 것 같아요. 폭력이죠. 네, 폭력이죠. 네. 예. 바로 그 어떤 법가를 어설프게 배운. 네, 네. 예. 그래서 한비자를 깊이 있게 읽으셔라. 그리고 정말 좋은 책입니다. 네, 네. 그것이 오늘날 중국을 만든 네, 네. 핵심 사상이 됐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그 어떤 우리의 의식의 이 감각을 네, 네. 무디게 만들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뇌가 파괴되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저렇게 가짜 뉴스다 뭐다 하고 교원 영색 지록이마의 어떤 말들 혐오의 정치가 넘치는데 그런 말에 끌려다녀 봅시오. 우리 뇌가 서서히 잠식을 당하면서 생각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상상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옥입니다. 너무 철학적이신데. 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한번 좀 해주시죠. 아이고 브라질 정치나 한국 정치에 대해서 예. 바라시는 점이나 이런 점 있으시면은. 네.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진보의 의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불평등, 네, 네. 그다음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민주주의의 위기가 네, 하면서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라든가 네, 네. 이번에 이탈리아의 신임 총리 마넬라라든가 또 저기 보우소나로라든가 그다음에 얼마 전에 퇴임해가지고 또 재기를 노리는 트럼프라든가 이런 극우 정치를 보면서 이제는 이념의 정치도 아니고 이데올로기의 정치도 아니고 부족주의에 회귀하는 부족주의다. 네. 이러면서 어떤 그 원초적 본능에 기대서 네. 정치가 되는 야만의 시대. 히틀러인데요. 네. 부족주의 이야기하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념보다는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친고 관계나 문화적 네네네. 유사성을 네. 추정하는 거를 부족주의라고 네네네.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일단 지금의 어떤 그 저기 위기는 어쩌면은 우리의 인간성에 대한 어떤 위기 아니냐. 그런 점에서 그 자칫 양심과 이성의 힘이 약화되는 순간 네. 우리는 언제든 과거로 거대한 퇴행이 시작된다. 야. 이런 브라질은 그거를 시험하고 있다. 네. 이 점에서 좀 한국 대선 못지않게 관심 갖고 지켜보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브라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지구의 위기, 이제 녹색 문제라든가 민주주의, 그다음에 국가에 의한 폭력들, 사회 폭력들 이런 부분들은 한국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브라질 대선도 관심 있게 보고 또 한국 정치의 변화에 차용해서 쓸 게 있으면
그럼요. 배워서 썼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